안녕하세요. 혹시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낸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저도 물론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본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막장 시댁은 그럴 기미도 보여주질 않았죠.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걸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 여태까지 일어난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원무과 과장으로 있던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혼까지 할 수가 있었죠. 사연을 전해보기 앞서 저희 집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시내에 있는 자그만 이불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빠는 일반 회사를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셔서 엄마 가게를 도와주고 계셨고요. 저도 쉬는 날이면 엄마 가게에 가서 청소도 도와드리고 재고 정리도 같이 해드리면서 이불도 하나 받아오곤 했답니다. 저희 시댁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과 남편 여동생까지 이렇게 총 4식구였어요. 외동이었던 저와 다르게 형제가 있는 걸 보며 부러워할 때도 많았죠. 시아버님은 굉장히 무뚝뚝하시고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하지만 이 시누이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성격에다가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가 돌아버리게 된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저희 시어머님을 보면 저에게 힘들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독보적인 분이시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파트에서 가장 목소리 크고 남들 신경 안 쓰는 아줌마가 간혹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에요.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난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은 동네 아줌마들하고 개모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개주 대장이신 만큼 성격이 굉장히 드세고 막갑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좋게 말해서는 성격이 정말 화통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철딱서니가 없고 막갑하시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저희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가 아주 되먹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이 둘 사이에 끼어 힘들 때가 참 많았는데요. 처음에야 뭐 다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고부 갈등은 다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꾹 참았지만 지금은 저도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요. 한 번은 어머님 생신 때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어머니 생일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언니, 이번 주에 엄마 생신인 거 알죠? 주말에 엄마네 집에서 할 것 같은데 그날 엄마한테 생신상 좀 차렸으면 하는데요. 생신상이요? 그건 아가씨가 차리는 게 낫죠. 딸밥 얻어먹는 게 어머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며느리는 뭐 딸 아닌가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생일상 차려준 적 없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해봐요. 나도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처음으로 차려드리는 거기도 하고 딸 같은 며느리 이런 게 저의 로망이기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장을 봐서 차려드리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이지만 노력해 보았죠. 시모 생일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니 남편, 시누, 시아버님, 시누 남친까지 모여서 맛있게들 들더라고요. 상 차려드린 걸 드시더니 며느리가 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하시길래 그래도 챙겨드리길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드시고 난 후에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부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설거지는 기름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해야겠구나. 네? 저 혼자 저 많은 걸 다요? 아가씨는 뭐 하고요? 얘는 남자친구도 같이 왔는데 옆에 있어줘야지. 처갓집에 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 너는 그런 생각도 못했니?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태까지 장 보고 요리하고 했던 게 너무 아까워졌죠. 저도 참기 싫어 바로 남편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들었지? 아가씨는 지금 못하시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다. 아, 알았어. 이거 과일만 먹고 바로 설거지 할게. 당신은 고생했으니 앉아서 좀 쉬어. 제가 이렇게 남편을 시켜버리니 시모가 놀라서 얼른 일어나 예, 됐다.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며 설거지통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어찌나 웃기던지. 그래도 자기 아들은 죽어도 시키기 싫으시다 이거죠.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뒷모습이 안쓰러워 옆에서 조금 거들어드리기도 했네요. 그렇게 제가 머리를 굴리면서 시댁의 공격을 철옹성처럼 막아내자 어머님도 나름 노하우를 연구하셨는지 한 번은 제가 한 방 먹은 적도 있었어요. 시누이가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겠다고 남자친구랑 집에 찾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안다면서 굳이 신우 남자친구와 제 남편을 같이 내보내는 거 있죠? 그러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요즘 다리도 너무 쑤시고 허리도 너무 아프다. 요새는 움직이는 것도 꼼짝 못할 정도야. 어머니, 나이 드실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검진은 꾸준히 받고 계시죠? 그래. 그런데 내가 요새 여기저기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청소를 한동안 못했어. 이불 빨래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온 김에 같이 하자꾸나. 아프시다는데 어쩌겠어요. 남편도 없고 오려면 아직 멀었을 텐데 이번엔 어머님이 선수 치셨구나 생각하며 청소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이때다 싶으셨는지 이불 빨래에다가 소파 및 청소 등등 평소 안 하시는 것들까지 아주 싹 시키시는 거 있죠? 신우는 거드는 둥 마는 둥 설렁설렁 아주 속이 터졌네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시댁을 가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거나 남편에게 일이 생겨서 저 혼자 남겨질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매번 그런다는 게 그래서 의심이 슬슬 가곤 했는데 물증이 없어서 제대로 따져 묻지도 못했죠. 언제 한번 터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이 머지않아서 찾아왔어요.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먹다가 다 먹고 부족해서 맥주 사러 슈퍼에 간 신랑 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나 슬쩍 봤는데 신우인 거예요. 뭐 급한 일이 있나 하고 살짝 본 문자 내용은 저에게 충격을 안겨줬어요. 거봐, 언니도 그렇게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일하게 되지? 원래 여자는 길들이기 나름이라니까. 메시지를 보자마자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지금까지 셋이서 짜고 날 가지고 놀았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맥주를 사러 간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맥주 사고 돌아오는 순간 옆에 있는 휴지를 집어던져 버렸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며 억울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참 뻔뻔스럽고 가증스럽다. 아가씨한테 문자 왔더라. 한번 확인해봐. 메시지를 본 남편의 표정이 사색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한테 걸린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이 없으니 바른 대로 말해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입에서 사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엄마랑 당신이랑 그렇게 싸우고 시댁 발길을 끊게 되었었잖아. 그때 나도 고민 많이 했었어. 사실 가족인데 다 같이 못 만나는 것도 속상했고, 그래도 장남인데 며느리가 있는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눈치도 많이 보였어.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사실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듣고 나서 한번 시도만 해보자 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이 집에 잘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도 다 알면서 신우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 사실 뭐 나라고 마음이 편했겠어? 우리 엄마 그리고 내 동생이랑 당신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당신이 지고 들어갈 성격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렇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상을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고민하고 있던 남편에게 시누이가 귓바람을 불어 넣은 것이죠. 어떻게 시댁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불러다 주는지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넣어 따지고 들었죠. 아가씨, 아가씨가 보낸 문자 잘 봤어요. 이 사람한테 들어보니 이런 방식으로 저를 살살 구슬리라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왜 그러셨어요? 언니가 그러게 알아서 며느리 돌이 다 했으면 저희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뭐라고요?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그래요?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돼요? 절대 좋은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언니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된 거지. 언니가 솔직히 우리 가족들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언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 오빠도 다른 사람이 된 듯 가족들한테 예전처럼 잘 하지도 않아요. 제가 노예인가요? 시댁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엄마가 안쓰럽고 잘해주고 싶으면 아가씨가 직접 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대리 효도를 강요하시는 거예요? 저는 추워도 그럴 생각 없어요. 이렇게 신우랑 전화를 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끊고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싸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엄마는 워낙 심성이 착하셔서 그래도 어르신 걱정하실 텐데 이쯤 하고 도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댁 식구와는 거의 연을 끊은 것처럼 지내게 되었고 마음 한켠은 불편했지만 오히려 시원한 부분이 더 컸던 것 같네요. 이제 주말마다 올라와서 일 좀 도우라는 시모의 전화도 받을 필요가 없고 명절 때도 남편만 쓱 보내버리면 되니까 몸이 편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그간은 평화로운가 싶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여보, 이번 명절 때는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올 때마다 나 혼자니까 기대를 하시다가도 한껏 풀이 죽으셔서는 아들은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이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어머님이 우리 집안의 한 짓을 생각해봐. 당신이라면 가고 싶겠어? 물론 나라도 정말 속상했겠지.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도 나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평생 안 보고 살 순 없지 않을까? 내가 중재 역할 잘할게. 같이 가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래, 한번 가보자 싶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도 막장으로 나오면 다시 안 가버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시댁을 가게 되었고 어머님은 그 센 자존심을 죽이면서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안 가는 동안 생각은 많이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으로는 저도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이번 기회에 어머님하고 좀 친해지고 사이도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도 도리는 하자 싶어 그 이후에는 각종 경조사에만 뵈러 가고 남편이랑 항상 같이 다녔죠. 만날 때마다 흘깃흘깃 옆눈으로 째려보는 시누이가 꼴보기 싫은 것만 빼면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네요. 그런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예전의 시모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딸처럼 대하겠다고 하시더니 정작 딸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게 차별을 하시는 겁니다. 말은 딸 같은 며느리다라고 하시지만 힘든 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고 딸은 방에서 푹 쉬게 하며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는 모습에 화딱지가 절로 났다니까요. 사건은 이후에 터지게 되었죠. 그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우선 저희 집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외동딸인 저까지 세 식구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희 아빠는 내놓아라 하는 딸 바보 중 한 명이셨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딸이 최고라며 저를 지켜 세워주시곤 했죠. 그런 소중한 저희 아빠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만 거였어요. 간암이었는데 사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쓸 방도가 없었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리곤 합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기질 못했는데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도 부고 연락을 돌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시모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날 이 여자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세상에 혼자 조용히 온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계주 인원들을 데리고 떼거지로 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아빠의 아픔을 함께 해주고 싶어 오셨나 보다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북적북적 많은 게 고인에게도 좋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그래도 내가 며느리라고 우리 아빠 가시는 날에 배웅해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시모와 그 일행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왁자지껄 떠들면서 남들 신경 안 쓰고 술을 퍼마시더니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빠의 가시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슬퍼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싸 고돌이 넌 피박에다가 광박에다가 52점 이러면서 눈치 없게 떠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자마자 그것들이 판을 깔아놓은 돗자리를 던져버렸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장례식장이지 고스톱이나 치는 도박장으로 보이세요? 좀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달고 다니세요. 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원래 장례식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가시는 길 기분 좋게 가시라고 고스톱도 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라고. 근데 너 가만 보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이냐? 어른들이 있는 게 안 보여? 기껏 사람들 데리고 와서 자리 지켜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문상객들을 맞이해도 되는 거야? 됐고요. 댁들 같은 문상객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얼른 나가세요. 이 아줌마들 때문에 아빠 보러 온 문상객들이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린 거 안 보이세요? 왜 자꾸 제 인생에 태클을 거시는데요? 빨리 나가시라고요. 라고 말하며 옷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장부 같은 시모도 주위에서 시선이 따가웠는 걸 느꼈는지 진짜 별꼴이야. 예, 너 오늘 일 후회할 거다. 이러면서 툴툴거리며 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것도 시엠이라고.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개념 없는 시모들이 있나. 힘들겠다, 힘들겠어. 이런 소리도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며느리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개념 없이 행동할 수 있는지 속에서 정말 천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부조금을 확인해 보니까 계모인 사람들은 1원조차도 하지 않았고 시모는 고작 2만 원을 한 겁니다. 어떻게 사돈의 장례식장에서 2만 원의 부조를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 봉투 안에 2만 원을 보면서 아, 이 시엠이라는 여자는 날 고작 2만 원짜리로밖에 생각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2만 원만큼만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상대해 주기로 마음을 독하게 먹게 되었죠.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난 후에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남편을 불러서 따져 물어보았는데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눈치였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 때 부조금 얼마인지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부조를 확인한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아? 얼마 하셨는데? 2만 원 하셨어, 2만 원. 어떻게 계모임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 떠들고 가시면서 고작 2만 원을 하실 수가 있어? 어머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뭐라고? 에이, 네가 잘못 본 거겠지. 2만 원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죽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2만 원 내놓고 장례식장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있고 정말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래?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아이고, 엄마도 참. 일단 내가 얘기해 볼게. 잠깐 화 좀 가라앉히고 있어봐.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더니 시모에게 전화를 하러 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는 2만 원 하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자기가 엄마 대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신 사과를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며느리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하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바로 신랑 데리고 시댁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인 거 알면서 부조금을 그렇게 넣으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라. 2만 원은 돈도 아니니? 보통은 거기까지 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한다. 나 참.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계모임 사람들 다 끌고 와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면서 다른 사람들 방해되게 고스톱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세요? 그리고 2만 원이라뇨? 장례식 부조금은 홀수로 맞추는 게 예의인 것도 모르세요? 뭐? 예의? 지금 나보고 예의라고 했니? 야, 가준 것만으로도 성의 표시한 거지. 어디 시애미한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댐벼? 그럼 어떡하냐? 막상 부조하려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2만 원밖에 없는 걸. 나도 뭐 조금 마음은 걸렸지만 그래도 홀수 짝수보다는 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나라 그런 유교적인 사상, 미신 등은 없어진 지 오래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아, 그러신 분이 고인 가실 때 즐거워야 한다며 고스톱 치면서 하하호호 하셨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됐고요.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대접을 해드리죠. 더 이상 저 며느리 노릇 안 합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을 사돈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사표 낼랍니다. 그 말씀 전하려고 직접 찾아왔어요. 지금 실컷 봐두세요. 앞으로 며느리 얼굴 보기 힘들 테니. 이렇게 어머님께 내질러 버린 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시댁의 발길을 당분간 뚝 끊어버렸어요. 사실 중간중간 속이 터질 만한 일도 몇 번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으로 내질러 버리니까 제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확 질러버리고 난 후 며칠 뒤에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우이 쬐깐한 년이 그 애미의 그 딸년 아니랄까봐 다짜고짜 버럭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지 아세요? 언니, 언니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되바라졌네요.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언니가 뭔데 엄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하세요? 듣자 하니 엄마가 언니네 아빠 장례식장에 부조금 조금 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고 째째해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려고 그러세요? 세상 사는 법을 더 배워야겠어요, 언니는. 이렇게 말을 하며 저를 가르치려고 들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응해주기 시작했죠. 야, 뭐라고? 싸가지? 야, 말이면 단 줄 알아? 아, 어이가 없어서 이제 반말까지 하네. 지금까지 언니라고 불러줬더니 이게 아주 막장이네. 신우이 무서움 한번 보고 싶어? 정신이 돌았냐? 내가 지금 안 돌아버리게 생겼니? 니네 모녀한테 더 이상 들을 이야기도 할 이야기도 없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집에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다 뽑아버릴 거니까 이 싸가지 밥 말아 먹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전화하자마자 지적질이야?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꼴에 지 엄마라고 지 엄마 편을 들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그 후로 저는 시댁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댁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댁과의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월 뒤 저에게도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철딱선이 없는 신우이의 결혼 소식이었는데요. 그 전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인사를 드리겠다고 같이 왔던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머릿속에 휙 하고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바로 제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사실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똑같이 되갚아주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아직 결혼식까지는 며칠 남아있으니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장례식장에 모시고 온 계모임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가셨는지 이런 걸 기억해내기 위해서 제 기억력을 총동원해서 되짚어 보았죠. 생각을 해보니까 시모 포함해서 6명이서 왔던 게 기억이 났고 저는 친구들 단톡방에 이 이야기를 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먼저 앞전에 시모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제 일처럼 화를 내주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도 많이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그 자리에 주인공이 돼주겠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똑같이 6명의 인원을 맞출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먼저 저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결혼식에 먼저 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30분 후 멋지게 치장을 한 친구들이 터벅터벅 식장에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이 무슨 썩난 하이에나들 같았습니다. 축의금 내는 곳으로 가서 다 같이 돈을 걷어 한꺼번에 봉투에 넣었다며 2만 원을 내밀고 식권을 6장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다들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 눈치 없이 식장에서 칠갑산 부르는 친구. 2. 큰 소리로 자기 남편 흉보는 친구. 3. 신나는 댄스 음악 틀면서 막 춤추는 친구. 등등 아주 생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석에 앉아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저 멀리서 시모가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 친구들 다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저에게 대놓고 화를 내지는 못하고 있었는지 역시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시원하던지 식이 끝나고 난 후에 누구보다 빨리 연회장으로 내려가서 친구들이랑 맥주를 가져다 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뷔페에서 맛난 음식들을 잔뜩 퍼다가 친구들하고 마구 즐기고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냐고 물어보길래 나중에 집에서 이야기하자고 보내버리고는 저희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인사를 하겠다고 연회장을 한 바퀴 도는데 저를 발견하는 게 아니겠어요? 똥 씹은 표정을 해서는 본인 남편 옆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참 배꼽 잡고 웃을 뻔했네요. 그렇게 결혼식이 정신없이 마무리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집으로 오라는 불호령 같은 전화에 남편을 대동해서 같이 찾아가게 됐죠. 갔더니 신우이가 씩씩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저에게 소리를 다짜고짜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네가 제정신이니? 어디 신우 결혼식에 친구들을 대동해서 와? 그리고 뭐? 축의금은 그게 또 뭐니? 어머님, 2만 원도 돈이에요. 축하해 주겠다고 간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죠. 뭐야? 너 설마 장례식장 일을 아직도 품고 있는 거야? 저는 그거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그렇다고 하셨고 그런 줄 알고 저도 친구들 데리고 가서 많이 많이 축하해 준 건데요. 이렇게 어머님이 했던 그대로 되받아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가 내 뺨을 때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뭔데 내 결혼식을 망쳐?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이게 뭐야? 내 식대 다 뱉어내고 가. 오죽 내가 열받았으면 결혼식 당일 집에 와서 이러고 있겠냐고. 야, 네가 뭔데 날 때려? 식대? 하, 웃기지 마. 받을 거면 니네 엄마한테 받아. 저도 이 말을 뱉은 뒤 신우의 뺨을 올려쳤습니다. 이대로 맞고만 있기는 너무 분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인간이 갑자기 신우 편을 드는 거예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애를 왜 때려? 당신 나 맞은 건 안 보여? 그럼 내가 뺨을 맞고 가만히 죽은 듯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번엔 당신이 너무했어. 다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그렇게 하셨는데 얘는 무슨 죄야? 가만히 있는 애를 결혼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도 내 편인 양 옆에 있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가씨 결혼식에 가서 그렇게 한 줄 알아? 그때 나는 아가씨가 전화해서 나를 되바라졌다, 속이 좁다, 째째하다 이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더 어른인데 참을 줄도 알아야지. 얼른 사과해. 뭐? 사과? 꿈도 꾸지 마.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 반도 안 돌려준 거야. 나는 그때 아빠 돌아가시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깔깔대며 육개장을 먹던 어머니 얼굴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내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 죽어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남편한테도 선전포고를 한 뒤 뛰쳐나가서 친구들을 만나 고맙다고 밥을 한 끼 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는 뭐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짐을 왜 싸고 있어? 고작 잔소리 조금 했다고 집이라도 나가겠다 이거야? 나는 여태까지 당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은 시댁 참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제대로 알았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집 식구고 한통속이었다는 걸.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야? 그래.
나 이제 당신이란 사람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못 살아. 결혼을 하면 서로 믿어주고 평생 내 편이 되는 건데 당신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조만간 서류 정리해서 보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나와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나오는 길 뒤에서 이대로 나가기만 해보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가볍게 무시해주고 저는 차를 타고 쌩 달려버렸어요. 엄마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니 엄마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엄마한테 걱정을 끼치게 된 건 정말 죄송할 일이지만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류에 제 도장을 찍고 시댁에 이혼 서류를 보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이혼 서류를 보고 불안했는지 2주 뒤 저희 친정집에 남편이 찾아왔어요. 저는 솔직히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들어는 보자면서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남편은 안 본 사이 얼굴이 많이 헬쓱해져 있었습니다. 행색도 초라해 보였고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남편은 저희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그리고 여보, 정말 미안해. 이혼이라니 지금 우리 집 거의 초상집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복장이 터지시겠어. 장모님도 제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식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장난을 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자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난 우리 딸 결혼 생활하면서 당신 어머님한테 시집살이를 당해도 그동안 좋아지겠지 하고 참아왔었네. 그런데 오늘 자네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딸을 지켜주지도 못할 망정 아직도 지 식구들 편을 들고 있구만. 그럼 자네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피고 간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내 딸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내 남편이야. 자네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 안 되겠네. 자네는 생각이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런 정신머리로는 우리 딸 맡길 수 없네. 당장 나가. 이제 찾아오지도 말고.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하시며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더 이상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술을 먹고 보고 싶다고 전화 오기도 했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 엄마랑 인연 끊을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 사정사정을 했지만 저는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한 번 받아주면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법은 없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인간이랑 티끌만큼도 겹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얼굴 자체를 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적으로 정말 남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에서 남이 되는 게 한순간이라는 게 참 허무하기도 했어요. 저도 성격이 왈가닥하는지라 이렇게 받은 대로 돌려주긴 했지만 아직도 아빠의 장례식 날만 생각하면 분이 차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그놈의 계모임을 다니면서 대장 노릇을 하니 어디에 가서도 윗사람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이제는 뭐 볼 일이 없어서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요. 아무리 시댁 식구여도 이제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가족과 가족이 더해지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일부 정말 좋은 시댁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집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00명의 외부의 적보다 1명의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남편이었을 줄이야. 제 편이라고 깜빡 속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요. 지금은 이혼을 하고 나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직 저 자신을 되찾아가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랍니다.
마음 한켠에는 찝찝한 마음도 있지만 속 하나는 정말 시원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